뉴스 속으로.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면서 이란 정부의 핵무기의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보고시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기 귀국하면서 우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성락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캐나다 현지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갑자기 돌아가게 돼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아쉽지만 불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내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곧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까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벌어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한미 정상 간의 추가 전화 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통화를 이미 한 데다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귀국할 정도로 중동 사태가 화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화 통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미 회담 무산으로 관세 협상에는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측 간의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윗선 본부장급 차원에서도 교감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오늘로 예정된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 개최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G7 회의가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회담 결과를 내놓을까 상당히 한국과도 관계가 깊고 그런 상황에서 일찍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엘버타주에서 모임을 주선했던 호스트인 캐나다 정부에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중동 사태 개입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을 다시 드러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 중동 관련 성명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일부 표현이 조정된 이후에는 합의문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미국의 외교적인 기조, 그리고 동맹국과의 조율 방식,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개입 전략, 또 국제회의에서의 트럼프 스타일 리더십을 전부 드러낸 중요한 사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미국은 이스라엘 쪽과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중동 사태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네, 미국의 입장이 좀 변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한 즉각적 철수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결정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암시를 했는데요. 동시에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G7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이란 봉쇄에 있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인데요. 이는 국제사회의 전통적인 쌍방의 자제 촉구, 이런 기조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동맹국들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G7 성명 초안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자제해라, 이런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은 미국의 압력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전임자들과는 달리 외교적 절충보다는 명확한 편가르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결과 미국이 또다시 중동 안의 일방적인 개입의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지금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군이 직접 이스라엘의 공습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전 지원 그리고 방어 태세 강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스라엘 전선 후방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G7에 뭐 여러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렇게 조기 귀국을 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행태가 좀 책임감이 없다라는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국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책임 있는 지도자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국제 정상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귀국한 선례는 G7에서 미국 리더십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멕시코의 쉐인바움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취소를 하고 떠났는데 이 같은 사실은 유럽과 중남미 동맹국들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적인 집중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초반부터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과의 정책적 차이를 드러냈는데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G8에서 배제한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큰 실수였다. 이렇게 러시아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였던 쥐스탱 트리도가 근본 원인이었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 지도자까지 싸잡으면서 책임을 묻는 발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푸틴 대통령이 계속 G8에 속해 있었다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쟁 책임을 서방에 돌리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것은 미국 내 정치적 기반인 트럼프 지지층에게는 전략적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G7의 기본 정신인 다자주의 그리고 공동 대응의 틀에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웃 캐나다와의 회담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무역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30일 이내에 무역과 안보 협정을 도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관세주의자인데 간단하고 명료한 방식이 좋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캐나다의 카니 총리 역시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외교적인 수사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 양자 관계에서는 실리 중심의 협상과 예우가 유지가 됐지만 다자주의 틀 속에서는 미국이 갈수록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이 그리고 이번 G7 회담의 주요 이슈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보다 동맹국들이 더 큰 미국의 무역 위협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번 G7 회의가 남긴 의미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G7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요한 모임에서 하루 만에 떠나버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란 위협에 대한 긴급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우선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리더십의 변형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트럼프 스타일의 외교 핵심 전략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명확한 적 규정 그리고 제한 없는 자위권 지지, 군사력 우선 접근, 양자 간의 무역 합의 선호 그리고 국제 질서 재편에 대한 공세적 입장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보가 국제사회 기대와는 달리 또 한 번의 독주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국제 외교 판도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우라늄 농지 끝낼 추가 조치 결단할 수도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도 나와 있고 지금 국가안보팀과 백악관에서 이제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이란의 핵 위기를 두고 중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예. 핵심 참모를 이란으로 보내서 미국의 핵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모두 완전히 파괴하도록 지원할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전화 통화로 상황을 보고받는 것보다는 백악관에서 우리 당국자들에게 정보를 직접 접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빨리 돌아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상황이 긴박하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식의 진짜 끝, real end를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요. 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휴전보다 더 좋은 것, 즉 단순한 휴전 협상을 넘어서는 이란 핵 문제의 완전 해결을 원한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 종결 방안을 두고 담판과 압도적인 무력 행사 두 가지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강조를 했는데요. 이 중동 특사 JD 밴스 부통령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 분쟁을 끝낼 것만을 목적으로 서둘러서 협상하지는 않겠다 이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만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며칠 사이에 더 확실한 일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 어느 쪽도 공세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사태는 두 가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란과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란이 미국 측의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핵을 그만두게 하고 어느 정도 미국과 합의 사항을 도출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러한 입장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중동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최고의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덩치가 크고 인구도 많고 또 돈도 많고 그만큼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다 훨씬 더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티지가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되도록이면은 지금 이란을 완전히 부시고 싶은 생각일 것이고 이게 참 미국의 입장에서도 참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진통이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뭐 지금 회의를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중동의 최고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중동에서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할 것이냐 뭐 이거 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으로 보면 네. 후자를 그렇죠. 택하겠죠. 네. 네.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혼자서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스라엘이 혼자서는 이란을 완전히 뭐 정권을 교체할 만큼의 그러한 파워는 안 되죠.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네. 전에 불신임 안이 올라갔는데 한 표 차이로 불신임이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지금 이 뭐랄까 이 권력 다툼이라고 네, 그럴까요? 국가 간의 맞습니다. 권력 다툼 아니면은 중동의 권력 재편성 이런 거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감안해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니까 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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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까지 오늘은 해야 될 듯합니다. 아 그래요? 시간이 다 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최근에 이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 시위, 또 노숙자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텅 빈 오피스 빌딩 등까지 이 LA 다운타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얘기들만이 몇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작 다운타운의 주거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가고 있고 또 주거지로서 부활하고 있다라는 의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가주 전역의 많은 사업체들이 직원들의 결근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LA 한인 사회의 중심인 한인타운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러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LA 다운타운의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민 단속 시위가 벌어지죠. 기물 파손이 있죠. 홈레스 문제 있죠. 그런데 사실 주거지로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부정적인 헤드라인과는 달리 LA 다운타운은 약 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활기찬 주거 지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산타모니카 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라 하는데요. 그리고 LA 다운타운 아파트 점유율을 보더라도 1년 넘게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더 약간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로 보면 다운타운 거주 인구는 무려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곳이 상업 중심지에서 24시간 생활이 가능한 주거지로 그렇게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밀도 덕분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그렇게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차를 소유하고 싶지 않다면서 도보와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많은 식당들, 카페, 박물관, 콘서트홀 그리고 쇼핑 시설이 도보 거리 안에 있어서 좀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에 더해 일부 고급 주거 시설 렌트비가 LA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저렴하다는 점도 거주자 유입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인기 지역에 비해선 렌트비가 저렴한 편으로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타운 살기 좋아요. 네. 그리고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뭐랄까 이 좀 다운타운 그러면 더럽다 뭐 이렇게들 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 팬데믹 이후에 많은 오피스 근무자들이 다운타운을 떠난 건 또 사실 아닙니까? 그 네. 여파는 없어요? 물론 팬데믹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체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센트리시티, 파사디나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겼는데요. 그렇지만 그 빈자리를 이제 새로운 주거 인구가 일정 부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운타운의 주거 확장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LA시 전체 신규 주택 공급의 약 22%가 LA 다운타운에 집중됐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힐스트리트 올림픽 블루버드 인근의 54층 685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 올림픽 플러스 힐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을 싱글이나 이 부부들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족 단위가 살고 있는 그러한 이 곳도 좀 있습니까? 네, USC에 재직 중인 한 주민은요, 아이 셋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 대중교통으로 학교와 활동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도 좋은 학교들이 있고 아이들이 리틀 도쿄 한 사찰에서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등 이곳이 평범한 삶이 영위되는 동네란 점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다운타운이 단순한 업무지구나 시위 장소가 아닌 엄연한 생활 터전임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은 여전하고요.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운타운이 주거지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탄탄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A의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57%나 급감했습니다. 예. 한 개발업자는 내년엔 주택 공급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 그리고 부동산 판매에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 ULA 등이 겹치면서 개발자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의 주거지 인기는 당분간은 유지되겠지만 신규 공급이 끊기면서 장기적인 성장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역 상권은 어떻고 커뮤니티의 변화도 기대가 되는 겁니까? 네,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식당과 소매점들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LA 다운타운에 새롭게 문을 연 식당이요.
14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는 거주 인구 증가와 관광객 방문 확대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식당들 뭐 어디 만들었나 보면 다 다운타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 네. 뭡니까 저 미슐린 스타 달린 식당들도 또 다 맞습니다. 다운타운이고 네네. 아니 저게 왜 식당이 저기를 지금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주소가 다운타운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다가도 다운타운이네. 주차는 근데- 어디에 해야 되지? 홈리스가 있는 그런 곳과 생각 가깝지는 이제 않을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되겠는데요. 네. 파킹도 뭐 많고 뭐 네. 굉장히 좋아요. 네, 퍼블릭 파킹랏도 큰 빌딩이 있더라고요. 네. 네. 다운타운에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다운타운의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주민들은 LA 다운타운을 형성이 진행되고 있는 동네라고 봤습니다. 예. 건축가, 도시계획 전문가, 공무원 이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도시 재생과 주거지 전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요. 일부 주민은 기존 동네처럼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와 참여의 여지가 많은 곳이라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역동적인 그런 네네. 도시이겠네요. 근데 요즘에 그 이민 단속 시위나 언론 보도에서 그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관점이 좀 배제가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다운타운 주민단체는 시위 보도에서 이곳이 주거지역이란 점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숙자, 범죄, 시위 같은 이슈가 집중 조명되면서 사람이 사는 동네란 그런 인식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서 다운타운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LA 다운타운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여전히 과제는 많지만 이 예. LA 다운타운은 다시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팬데믹 이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도 재개발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거 수요와 상업 공간 회복이 맞물리면서 도시 전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LA 다운타운의 미래는 높은 주거 밀도, 도보 가능한 거리, 문화 인프라가 있는 곳에 달렸다는 점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청이나 이런 공공 건물들, 카운티 건물, 정부 건물 것들은 다 그냥 저 박물관으로 바꿔버리고 네. 시 정부 자체가 아예 이 한인타운으로 나오든지 그쪽에서 완전히 그냥 내보내버리면 데모도 거기서 안 하잖아요. 시위도.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시장이나 또 시의원들이 그럴 리가 없을 거고. 어쨌든 LA 다운타운 괜찮은 동네예요. 네, 저도 이거 억울해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민 단속의 여파로 직원들의 출근을 꺼리면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크다고 들었는데 LA 한인타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한인 업주들도 비슷한 그런 인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수 LA 한인타운의 업주들은 인력 문제로 인한 그런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주는 직원들 모두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다른 업주는 우리 가게는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대부분이 이민 신분 문제가 없어서 결근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하는 업주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은 시위가 계속되고 단속 분위기가 또 워낙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듯한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업주들이 다른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없더라도 불안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곳들이 상당수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말 동안엔 영업시간 자체를 단축해서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한 업주는 직원들이 불안해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은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그래서 빨리 귀가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인력난은 없지만 사태의 여파를 경계하는 모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결근 문제는 없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영업을 단축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네요. 네네. 네. 그러면 현재 한인 업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지금 봐야 할까요? 한인 업주들은 직원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네. 바로
손님들의 급감입니다. 아, 이민 그렇겠죠. 이민 단속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면서 맞아요. 타운 전체가 보면 좀 한산해졌고 네. 이게 곧바로 매출 급락으로 이어졌죠. 한 업주는 손님이 70%나 줄었다고 아이고. 토로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관계자도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고요. 특히 한인타운 고객층이 이젠 한인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히스패닉 등 타인종들도 많은데 이들의 발길이 뚝 끊긴 것도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 한 식당에 잠시 들려봤더니 거기서는 그 이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오시는 식당이라고 어. 그러던데 예. 그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손님이 좀 많이 줄어서 걱정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죠. 문제네요. 아. 굉장히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업주분들이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뭐였어요? 업주들은 이민 단속으로 경직된 분위기가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업주는 이게 빨리 끝나야 한다. 여긴 한국 사람도 있지만 예. 외국 손님들도 정말 많이 온다면서 그처럼 전했고요. 네. 결국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많이 해소돼서 손님들이 다시 안심하고 이곳 한인타운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위가 지금 소강 상태죠. 네. 이제는 좀 소강 네. 상태가 됐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대로면 뭐 모든 게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네. 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금 뭐 말 들어보면은 그렇게 여행객들이 좀 머뭇거리는 분들이 좀 계시다라는 얘기들이 그 여행사 쪽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한국에서 오시는 여행객들도 좀 마음 편하게 오셔서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할 텐데 참 쉽지가 않네요. 시위가 다운타운에 몇몇 군데 이렇게 그 한정돼 있는 그렇죠, 지역에서 그렇죠. 일어난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그냥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시는 날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 체류자 적발과 체포를 위해서 이 IC가 지금 뭐 남가주 곳곳을 지금 찾아다니면서 사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신분 문제나 단속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노동법 이슈들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대개 어떤 이슈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단속 중에 체포되거나 이 문제가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방금도 뭐 박현경 기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 인사 조치란 체포된 직원의 인사 조치란 해고가 가능하냐? 아니면 해고를 지금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네. 법을 보게 되면 IC 체포만으로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체포 사실만으로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 역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기록을 가지고 해고를 시키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예상되지 못했던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는 사업 운영에 상당히 좀 차질과 중단이 있다는 게 또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방금 박현경 기자가 뭐 큰 차질이 생각보다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한 청소업이라든지 건설업 뭐 이런 데서는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모자랐던 게 이제 사실이고요. 업무의 차질과 운영의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별 관련에 대한 소송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고용주들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가차별이라든지 어떠한 출산 국가차별, 보복 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차별 소송에 대한 위험 그리고 해고시키는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통한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의 입장은 나는 직원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계속 채용을 하고 싶고 오랜 기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 I9 양식에 대한 감사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IC 체포가 되면 종종 I9 고용 확인 양식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고요. 사내에서 직원들의 소통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솔직히 누가 스트레스가 없고 그다음에 누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잘 알 수도 없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소통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I9도 한번 정리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체포돼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직원 해고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 고용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합법적일까요? 네, 일단 I9은 양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I9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허위 양식인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직원들에게 I9을 받아놓고 그리고 어떠한 한 특정한 직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하고 I9을 준비해 놓으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출근 안 하는 직원에 대해서 가능한 조치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급 휴직 상태로 전환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unpaid leave of absence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해고를 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고 난 다음에 이 고용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급 휴직 상태로 전환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일정 기간 내에 회사에 연락을 하도록 직원과 소통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직원이 소통이 안 되면 가족들과라도 소통을 해서 결근이 장기화되거나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임시 인력을 채용하고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단 결근으로 해고 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이 부당해고 소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한테 자문을 구하신다면 이 무급 휴직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결근이 장기화되면 임시 고용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직원과의 연락을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어떠한 결근 사실을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이 몇 월 며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까지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자진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라고 통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해고를 시키기보다는 회사 정책상 무단 결근으로 간주를 해서 그래서 고용 관계를 끝내겠다라는 그러한 어떠한 바람직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무단 결근은 얼마 정도 기간을 두는 게 좋을까요? 회사의 정책마다 다릅니다만은 주로 이제 3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긴 기간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이 체포 절차나 구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해고나 아니면 고용 관계를 결정하는 게 지혜롭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에 정말 아이스에 의해서 불법 체류자로 판명이 나면서 체포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주가 너 왜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어? 이렇게 이러면서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직원이 IC에 의해서 체포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고용주가 자동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단 불법 체류자임을 알고 고용했거나 근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또한 상습적으로 고용한 게 입증이 되면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직원 고용 시에 I-9 폼 근로허가 서류를 받았는데 설령 그것이 나중에 위조로 판명이 되어도 사실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용주가 해당 직원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인데요. 사실 몰랐으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체포가 근무 장소 외에 외부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리고 고용주가 직접 관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반대로 불법 체류자임을 알고 고용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 명백한 징후를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계속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 그리고 업데이트 해 두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좀 안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수표를 줘야 이렇게 기록이 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인 경우들에는 현금을 받는 경우가 또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현금을 준다는 자체로서 직원이 뭐 서류 미비자나 불체자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예. 합법적인 체류를 가진 사람들도 현금을 원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문제고, 물론 이제 불체자들에게 캐시를 주는 상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시위가 저렇게 격하게 일어났던 애초에 시작은 일터 급습이잖아요. 아이스의 일터 급습 때문인데, 그러면은 아이스 요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갈 때요, 뭐 체포영장이나 수색영장을 보여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프리즈 막 이러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한인업소가 이제 급습을 당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총을 들이대면서 프리즈 이러면서 꼼짝마 그러고 핸드폰 다 수거해가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한마디만 말이라도 지금부터 하면 바로 체포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로 그분은 시민권자인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네.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색 영장에 있느냐, 주디셜 워런트고 판사가 사인을 했느냐, 아니면 행정적인 수색 영장이냐, 그리고 너의 아이디와 이름이 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라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럴 상황이 아닌 때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사실 매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절차가 바뀔지 그리고 어떠한 이 법원의 명령이 또 내려질지 그리고 지금 소송이 펜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소송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거 소송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안 풀린다 이러시면서 이거 집단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울분을 토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송할 수 있는 어떠한 소송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고칠 점을 고쳐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 연방 정부와 이 주 정부의 싸움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법원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법이나 저 형사법 전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셔야지. 지금 노동법 전문 변호사한테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그런가요? 그거 모르시지? 아니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알으셔도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면 변호사님 네? 이런 상황에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형사법 변호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때는 형사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은 아,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예? 네. 이에는 이로 막하고 눈에는 눈 뭐 이렇게 네. 가야지. 맞아요. 그것도 고민. 자, 그러나 저러나 말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주지사 소송도 그렇고 지금 캘리포니아 입장은 트럼프 연방 정부와 지금 상당히 대립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결국은 연방 정부법 이 주정부법이 충돌을 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이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주들은 지금 법을 적용할 때 어떤 법을 먼저 걸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주법입니까 연방법입니까? 어느 쪽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충돌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방법과 주법만 지금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법과 이민법과 노동법이 다 오버랩이 되는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충돌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직장 단속에서 일단 충돌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장 없이 사업장을 급습해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 주 AB 450을 보게 되면 이 공공이 아닌 공간에서 출입하거나 인사 서류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수색 영장을 요구해야만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 내용이 고용주는 연방 정부 명령을 따르면 주 정부로서부터 벌금이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주 지방 경찰 협조도 굉장히 다른 이 부분은 이제 형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스는 주 경찰이 지방 경찰이 불법 체류자 인도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캘리포니아 법의 SB 54를 보게 되면 주지방 경찰이 아이스와 연방 아이스와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 범죄 외에는 절대로 협조하지 말아라라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고용주가 아이스와 협조를 너무 많이 하면 주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협조를 너무 거부하면 연방법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법적 딜레마가 네. 지금 사실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충돌이 있을 때 이 고용주는 이 연방법과 주법을 최대한으로 두 개 다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충돌이 사실 예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2018년에 사실 이 미국 정부와 캘리포니아가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한 적이 있고요. 트럼프는 캘리포니아 주 법들이 연방 단속을 방해한다라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이 대법원은 이 피난처 주인 캘리포니아의 보호 조항들을 많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정부가 타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